네, 대통령실이 후속 인사에 고심 중인 가운데 일각에서 흘러나온 야권 인사 기용설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검토된 바 없다라면서 즉각 부인했는데요. 오늘의 전국 현안 안영환 전 국민의힘 의원,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윤 대통령의 그 인적 쇄신에 대한 고심이 깊어지고 좀 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아침 이제 YTN 보도 보시고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야권 출신 인사 이름이 구체적으로 좀 거론이 됐고 인사가 검토되고 있다 이런 보도였는데 안 의원님 이 이름 듣고 좀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깜짝 놀랐죠. 예. 정말 예상 밖의 인물들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용산서 나중에 검토된 뭐 없다 이야기했습니다만 예. 지금 거론된 YTN 보도를 통해서 나오신 분들은 과거 야권 인사들이 언론에 나왔었습니다. 뭐 총리 후보라든지 실장 후보로 나왔지만 그런 분들보다도 훨씬 더 상상의 영역을 뛰어넘은 그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어찌됐든 뭐 인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대통령의 그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예. 특히 무슨 정책 같은 것은 좀 와닿지 않습니다만 인물을 통한 인선이 그 어떤 개혁 의지랄까요? 예. 어떤 변화 의지는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뭐 국민들이 예상했던 것 뛰어넘는 그런 인선을 함으로써 본인의 의지,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능성 열어놓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상상을 뛰어넘는 이름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뭐 홍익표 원내대표도 여론 떠보기다, 뭐 박지원 당선인도 찔러보기, 심지어는 야당 파괴 공작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그렇게 보이죠. 왜냐하면 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의 그 발언하신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이 정도의 파격적인 인사는 사실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또 뭐 대통령실에서 검토한 바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한바탕 오전에 해프닝처럼 느껴지기는 합니다. 예. 그러나 동시에 생각해 보건대 할 만한 사람이 참 없구나 그런 생각도 동시에 또 하게 돼요. 예. 그래서 그 제한된 인재 풀 속에서 누군가를 선택하고 또 국회 동의도 얻고 야당도 또 소통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구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나 이런 그 해프닝성 뭐 야당 인사 이런 것도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예, 예, 아니땐 굴뚝이 연기 나겠습니까? 예. 그런데 검토한 바 없다라고 또 딱 잘라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이런 파격적인 인사의 실천 의지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여론 떠보기 아니냐, 시체말로 간 보는 거 아니냐 예, 이제 이런 예.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인적 쇄신 여러 가지 구상도 중요합니다만은 국민이 바라는 건 대통령의 변화 의지잖아요. 예. 대통령의 변화의 시그널을 제대로 주셔야만 인적 쇄신과 더불어서 뭔가 바뀌는구나 이렇게 느낄 텐데 어제 모두 발언도 또 오늘 그냥 이런 소위 여론 떠보기식 이런 인사 발표도 그다지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예. 자, 어찌됐든 여야 모두에게 파격적으로 느껴졌던 소식이긴 했는데 대통령실은 검토한 적 없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한 여야의 반응을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갑작스러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네, 다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또 김대중 대통령께서 IMF 극복하기 위해서 보수 진영에 있던 분을 비서실장으로 모셔왔지 않습니까? 그런 적이 그럼 저는 무난하다고 봅니다. 금방 떠오르는 것은 그 박근혜 정부 탄핵 직전에 탄핵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실장을 지내셨던 김병준 씨를 총리로 지명을 했어요. 그거와 유사한 느낌이 드네요. 그러나 국회 동의도 얻어내지 못하고 실패를 했죠. 네, 지금 뭐 안철수 의원의 말을 들어보자면 약간 그래도 가능성을 점치는 듯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뭐 김중권 전 비서실장 이야기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박영선 전 장관과 양정철 원장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과 또 가까운 사이다 이런 얘기도 또 있더라고요.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용산서 부인을 했기 때문에 가능성은 뭐 별로 크지 않나 보입니다. 예. 그러나 뭐 그 전부터 두 분과 윤 대통령은 개인적인 인연이 있던 것으로 많이 시중에 말이 나왔었죠. 예. 어찌됐든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대통령이 그 어려운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카드를 가지고 개각이라든지 대통령실 인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거기에는 특히 야당과 대화를 될 수 있는 인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뭐 총리뿐만 아니라 특히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의견을 받들어서 또 그걸 넘어서 야당과 접촉하고 이 꽉 막힌 정국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선임되는 게 중요하죠. 그렇다면 야당 인사도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야당에서 말한 것처럼 그 인사가 야당으로부터도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인사여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벌써 예. 야당에서는 뭐 야당 파괴 공작인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예, 때문에요. 예. 한국 정치라는 게 여당이 잘 되기를 야당이 바라겠습니까? 야당이 잘 되기 여당이 바라겠습니다. 이게 과도하게 비토크라시, 비토를 하는 그런 민주주의가 돼버릴 상황입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는 대통령실이 야당 쪽 인사, 신망 있는 인사를 인선해가지고 잘 풀리기를 야당에 바라지 않는 그런 참 잘못된 관습이 우리 정치권에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사를 인선하더라도 일단 반대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에서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노력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노력하는 자세. 자, 추미애 당선인 저희가 녹취도 좀 들어봤는데 지난 그 노무현 정부 정책실장 지낸 김병준 씨를 박근혜 정부에서 총리 지명한 것과 비슷한 느낌이다. 이 부분 좀 어떻게 좀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탄핵 직전이었는데 네, 여러 가지 이제 실기를 한 상황이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래서 아마 이조차도 조금 더 먼저 꺼낸 카드를 하거나 이랬으면은 시기적으로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야당이나 국회 동의를 얻지는 못했죠. 예.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에는 타이밍을 다 놓치고 이제 탄핵에 이르는 그런 불행한 헌정사의 사태가 이제 발생을 한 것인데 이것도 이제 한마디로 진정성의 문제이고 예. 또 시기의 문제다 이런 취지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대통령의 총선 결과에 대한 어떤 그 반응이나 평가 이런 게 계속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6일 만에 이제 어제 사실 형식이나 내용 이런 거 조금 비판적인 예. 그런 반응이 많은데 그렇게 늦어지니까 야당에서도 뭐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서서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해라, 뭐 정말 탕평 인사해서 제대로 된 국민의 민의를 반영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아이디어 차원 또는 진정성 있는 요구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그 끝에 나온 이런 파격적인 인사설이었기 때문에 예. 혹시나 하는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또 한편으로는 과연 이게 진정성이 있을 것인가.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대통령의 발언에 비추어서 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분분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파격적인 인사에 대한 구상도 좋습니다만은 김한길 통합위원장의 혹시 아이디어 아닐까? 국민통합위원장이 이제 이런 예.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서 야당 대표와의 만남 그 안에서 해결할 문제들이 굉장히 저는 많다고 예, 생각하거든요. 정치의 복원의 문제랄지.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는 우선이라고 건가요? 생각하죠. 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결국에 이제 뭐 대통령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고 당사자들도 뭐 소설이다, 뭐 하고 싶은 마음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두 분 보시기에 현 시점에서 이 뭐 총리, 비서실장 이런 자리에 어떤 인물이 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국회, 굳이 야당이라는 걸 넘어서 국회와 소통이 가능한 정무적인 능력, 예. 판단 능력이랄까요? 정무적 감각이 있는 분이 좀 유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국회의 권한, 특히 입법부의 권한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지금처럼 입법부가 야당에 의해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입법부와 소통이 가능한 인사가 굉장히 유리하다, 또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또 아까 야당 출신 인사들도 그 한 부류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대통령 실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실장도 행정부 전체를 조율하는 기능을 넘어서 입법부와 여당 또 입법부와 행정부를 조율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사가 중요한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거기도 파격적인 인사를 한다면 더더욱이나 좋겠죠. 그런 능력이 있는 데다가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진 그런 인사가 인선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제가 뭐 이상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또 본인이 할지 안 할지도 문제고요. 특히 이제 네. 총리 같은 경우는 청문회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국회에서 지금 다수당을 차지한 예. 야당 입장에서 본다면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기세 싸움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어느 누구를 내세우든 간에 예. 첫 번째 내세운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길을 꺾기 위해서 예. 굉장히 불신임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 선뜻 그 누가 내가 하겠다고 나서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인선에도 굉장히 고민이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인선도 상당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안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그 입법부와 소통을 좀 잘할 수 있는 이미지를 가진 구체적인 인물이 뭐 누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 김유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 예를 들어서 뭐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님 같은 경우가 뭐 야당에서도 야당 생활 하셨고 또 여당 그런데 이제 뭐 검찰 출신이다 이런 비난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워낙 이미 뭐 검찰 출신이라 하기에는 오래전에 정치권에 들어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아마 유력한 선상에 올려놓고 검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이 적합하다고 좀 보십니까? 저는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박주선 그 과거에 인수위 아니죠. 그 취임 준비위원장 예. 하셨고 뭐 여러모로 여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예. 특히 또 이제 호남 출신이시기 때문에 예. 그런 생각했는데 현재로서는 또 이제 여권이나 여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비서실장에는 하태경 의원 그리고 총리에는 유승민 전 대표 어떠냐 이런 얘기까지가 나오는데 예. 저는 그러나 지금의 이제 여권의 상황이나 정권의 상황을 봤을 때 이 두 분은 박영선 뭐 양정철 카드보다 오히려 더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요. 예. 그게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함합하게 오르내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 국회 안에서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여야를 모두 인정할 만한 그런 후보군이 과연 제대로 선정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깊기 때문에 뭐 네. 이런 파격 인사설도 나오긴 그렇죠. 했겠죠.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그 초반에 한덕수 총리를 딱 했을 때 야당도 수긍할 수 있는 인사라고 해서 그 지명을 하신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한덕수 총리가 뭐 별로 뭐 성과를 내지는 못했던 총리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식의 조금 어떤 발상의 전환이랄지 또 야당도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라면은 좋겠는데 네. 현재 거론되는 분들은 이렇다하게 그 눈에 띄는 분이 없어서 네. 그래서 아마 고민이 깊어지는 거겠죠. 아마 모두에게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이제 들고 총리 후보는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총리가 된 순간 대권 후보 반열에 막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자당의 대통령 후보군을 넓히기 위해서 총리 카드를 많이 활용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물론 대통령 선거 한 3년 남았습니다만 총리 임기를 1, 2년으로 따지고 본다면 곧장 후보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고려한다면은 특히 이제 대통령 임기가 마지막이면은 새로운 총리가 대통령과 또 엇박자를 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고려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어떤 인물이 또 이제 지명이 될지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고요. 자 방금 전에 이제 김 의원님 어제 국무회의 발언 관련 이야기 해주셨습니다만 어제 그 국무회의 발언을 두고도 정치권 파장이 굉장히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여야의 반응을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총선이 끝났고 우리 국민들의 판단도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의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갑자기 또 가슴이 꽉 막히고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그 허심탄회하게 그 참모들하고 얘기하면서 대통령의 어떤 본심이랄까 더 이렇게 진솔한 본심 같은 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국민들께 죄송하다 이런 표현이 나왔다면은 대통령께서는 그러니까 진심으로는 그런 마음까지 다 품고 있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제 그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이 이제 언론에 공개된 상황에서 했던 발언과 이후에 참모진들과의 비공개 회의 때 발언의 온도차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공개 회의 때 죄송하다, 국민께 죄송하다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전해졌는데 이게 왜 차이가 좀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저도 뭐 내부 사정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앞서 발언은 이제 카메라 앞에서 또 정말 아주 형식의 틀을 갖춘 그런 장소 아니었습니까? 물론 장소는 같았습니다만 이제
뭐 언론이 다 나간 다음에 자유스럽게 이야기한 거하고 내용이 좀 톤이 다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앞에서는 저는 어제 메시지가 저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메시지라는 것은 메신저 대통령이죠. 수용자가 국민이고 그다음에 형식, 그다음에 메시지가 있는데 지금 메시지가 아마도 방금 권영석 의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뒤에 나왔던 이야기, 나중에 뭐 4시간 뒤에 전달했던 이야기가 메시지로 나왔더라면 더 나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제 형식도 국무회의 선상에서 이야기하기가 저는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각의 제 참모들 아닙니까? 참모들 앞에서 뭐 사제 이야기하는 것도 상당히 좀 형식적으로 어울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오히려 뭐 급히 좀 마련해서라도 민생 토론회 같은 걸 마련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많은 평범한 국민들 앞에서 이번 선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국민들의 뜻에 눈높이에 맞지 못했다는 걸 사죄한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했다면 차라리 모양새가 낫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국무회의의 형식이 좀 부적절할 수도 있겠다. 좀 어울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메시지도 너무 틀에 갖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메시지는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가 나왔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4시간 뒤에 나왔을까? 아마도 첫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 이제 피드백이 별로 좋지 않았을 거라는 판단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보수 언론에서조차 거기에 대해서 좀 지적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공개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데 보통 이렇게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 먼저 그 원고가 좀 배포가 되곤 하는데 그 원고와 약간씩 좀 다른 워딩들이 조금 있었다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대통령의 책임을 좀 회피하는 듯한 그런 워딩이 있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좀 어떻게 좀 들으셨나요 어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제가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어떤 첨삭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저희는 알 방법은 없습니다만. 적어도 총선 패배 후에 6일 있다 나온 대통령의 이런 그 평가와 또 사과 발언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 선거 질 거라는 거는 알고 있었던 사실 아닙니까? 얼마나 지느냐, 참패냐 아니냐 이 정도의 여론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진정성이나 정말 이게 진심을 담을 사과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특히나 뭐 야당은 물론이지만 내부에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형식이나 내용이 다 이건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국무회의라는 어떤 자리를 빌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4시간 뒤에는 국민께 죄송하다고 했고 뜻을 잘 받들지 못해서 죄송하다, 제 잘못이다 이런 얘기했다고 합니다마는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국무회의 석상을 빌어서 그럼 국민들께 그 말씀을 드려야 맞는 것이죠. 왜 우리가 4시간 뒤에 전원을 통해서 실제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우리 알 수 없지만 말미에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아라 이런 취지 아닙니까? 네, 전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의 소통 방식이 뭔가 정형화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4월 1일 날 의정 갈등에 관한 대국민 담화에서도 50여 분간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2,000명 증원의 어떤 정당성 이 부분을 쭉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대통령이 취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것 같다. 그러면서 홍보수석이 설명하고 몇 시간 있다 저녁 때는 또 정책실장이 설명하고 용산으로 옮긴 보람이 없잖아요. 소통이 잘 안 되는 거니까. 대통령 말씀을 우리말로 하셨는데 뭔가 설명이 해설서가 붙어야 된다라면 분명히 뭔가 소통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계속 지난번에도 그랬고 4월 1일에도 그랬고 또 어제 국무회의 속상에서도 또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라면 과연 이게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그래서 국민들께는 바로 대통령의 목소리를 통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듣고 협치하겠다. 정치 복원하겠다. 이랬으면 정말 긴 얘기 안 해도 정말 메시지가 더 깔끔하고 간결 명료해졌을 텐데 그렇게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남고 또 비판이 여야에서 모두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발언에서 또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뭐 야당과의 협치 그리고 뭐 영수회담에 관련한 언급도 없었고요.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 아까 이제 중간에 대통령께서 뭐 발언을 좀 고치셨다는 이야기는 아마 그러니까 이제 형식이 어제 그랬을 겁니다. 국무회의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잘해보자. 내가 하겠다는 것보다 장관들이 있으니까 국무위원들이 있으니까 자리 분위기상 그렇게 고쳤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에서 무슨 아주
정치적인 이야기만 계속 하기는 좀 어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영수회담 이야기도 국민이 모두 발언하기에는 좀 저는 뭐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그 이야기는 아마 앞으로 물밑 접촉을 통해서 이야기가 오고 가야 되겠죠. 저는 언젠가는 뭐 야당 대표를 만나고 야당 대표 실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무턱대고 만나는 것은 아니고요. 무턱대고 만나는 건 그야말로 사진 찍기 급급한 그런 만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율하고 이슈를 가지고 만나는 게 좋다고 보고요. 지금 뭐 만나서 누군 승장처럼 와가지고 내가 이겼으니 뭐 패장 같은 모습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당과의 대화는 일단 물밑 접촉을 통해서 적절한 시점을 정하고 그 시점이란 건 또 이슈가 있을 때가 좋습니다. 어떤 정확한 이슈가 있을 때 또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될 그런 뭐 이벤트 또 뭐 그런 게 있을 때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해야 될 거고 그건데 무턱대고 사진 찍기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슈를 매개로 이제 야당과 만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좀 형식의 만남이 좀 좋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과의 만남은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 총선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지금 192대 범야권 108석이라는 이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무회의 석상에서 뭐 국무위원들이 열심히 국회와 협조해서 뭐 잘해라라고 하는 것들을 법안 통과가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뭔가 이 물꼬를 터주지 않으면은 국무위원들이 뭘 어찌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취임 2주년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야당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났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정치 실종 상황이죠. 그리고 취임 막 했을 때부터 대통령이 그때부터 이제 이런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아마 이번에 얘기한 것까지 한 7, 8번은 영수회담 만납시다. 형식이나 의제는 알아서 정해도 됩니다.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 답이 없고 닫혀 있다고 얘기한 적은 없죠. 늘 열려 있다고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여당의 상황이 지금 비대위 상황이니까 또 안 된다. 비대위, 비비대위. 그다음에 이제 작년 3.8 전당대회 때 여당이 좀 안정되고 당대표가 선출이 되면 비대위 체제를 벗어나면 안정이 되면 뭐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또 이제 비대위로 가느니 뭐 전당대회 앞두고 이런 상황인데 언제 또 당이 안정되면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그래서 결과를 놓고 대통령의 지금 그 4시간 뒤 전원이 그게 정말 맞다면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그 말씀이 맞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겁니다. 개인 이재명 대 개인 윤석열의 만남이 아니잖아요. 대통령과 국회 일당의 대표가 만나서 대화 타협을 통해서 정치를 복원하고 국회 안에 산적한 현안들, 민생 현안들도 풀어가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가장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뭐 다른 당은 차치하고라도 원구성 협상 전이라도 일단 1대1로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야 된다. 그건 대통령의 결단만 남아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제안을 했기 때문에. 네, 자 여권 내부에서도 뭐 대화 협치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어떤 그림이 만들어질지 좀 기대해봐야 되는 대목일 것 같고, 자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에 대한 수습책에 대한 고심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실무형 비대위를 거쳐서 이제 전당대회를 준비한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느냐? 이 부분도 좀 문제잖아요.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런데 이제 이번 비대위원장은 역할이 크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형, 관리형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관리라는 것은 결국은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무난히 치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 중진들 가운데서 한 분이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원내대표를 빨리 뽑아서 새로운 이제 22대를 첫 해를 지휘하게 될 원내대표 빨리 뽑아서 그분이 비대위원장을 겸임한 것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문제가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전당대회가 열리면은 그때 누가 전당대회 그 레이스에 뛰어드느냐, 누가 당권 주자가 되느냐 이게 큰 관심이 되겠죠. 그 전당대회 시기에 대한 이견도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있지 않습니까? 너무 빨리 하는 것도 아니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 원내대표가 그대로 비대위원장직을 하게 된다면은 한 6월 정도에 할 수가 있고요. 전당대 준비가 한 2달 정도 걸립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장소 선정 문제입니다.
뭐 킨덱스 일산 킨덱스라든지 뭐 잠실의 무슨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경기장이 되게 예약이 돼 있어요. 그런 경기장을 잡기 위해서 한 2달 전에 최소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나머지보다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실무진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래서 한 2달 또는 3달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이제 아마 걸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당대회의 룰의 문제가 아마 걸릴 겁니다. 예, 예. 현재 당원 100%인 투표 방식에 이제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그러다 이제 지금 전당대회를 어떤 분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는 이제 지금부터 정치적 계산을 하겠죠. 이번에 예. 나온 게 내가 유리할 것인지, 한 텀을 쉬고 다음에 나올 것이 유리한 것인지, 다음 선거, 뭐 서울시장 선거라든지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그때 내 전당대회와 당대표 임기와의 그 관계를 예. 고려해서 그런 이제 아마 지금부터 이제 고민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다 예. 보면은 전당대회를 어느 시기에 하는 것이 이제 유리할 것인가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앞으로 대두될 수 있는 내부의 토론 과제가 되겠죠. 네. 자, 그 비대위 위원장의 누가 비대위원장 하느냐 별로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비대위 구성도 특별히 뭐 중요하지 특별히 않은 관리력이기 부분일까요? 때문에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는 공천권을 어느 정도 행사할 수가 있는 비대위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하죠. 아,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차원은 다르다는 시기가 생각이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 연임설이 지금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 대표는 사실 앞서서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주변에서 이런 분위기를 좀 형성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이제 대표가 공천권도 행사를 해보고 공천 과정을 지켜보고 하니까 이게 대표적인 3대 업종이더라 이런 얘기 예, 예. 했는데요. 이제 총선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리더십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이제 공고해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도전을 하든지 예. 아니면은 뭐 지금은 이미 이제 사실 이재명 대표의 친정 체제가 구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누구나 그렇게 평가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아니면 또 다른 누구 중진 의원 중에 대표가 되더라도 사실은 대표의 리더십은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온전히 저는 이재명 대표의 결심에 달려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뭐 예단하기 참 어려운 문제인 예, 예. 것 같아요. 그러나 또 대표가 만약에 연임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뭐 도전자가 섣불리 나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당내 역학 관계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 분위기상 예.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이제 대표가 고심 끝에 뭐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사실은 온전히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예. 다만 저희 이제 당원 당규상 대선에 출마하는 사람은 1년 전에 당직에서 사퇴를 해야 되잖아요. 예. 이제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2026년 이제 뭐 한 3월경 그때는 당직에서 물러나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저는 뭐 이거는 100% 대표의 결심에 달려 있고 네. 그 나머지 부분들은 연동돼서 아마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중요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영환 전 국민의힘 의원,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 현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